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쭉 떨어졌던 거를 다시 이렇게 올린 모습인데요. 뭐 이제 누군가는 여기를 이렇게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을 계속 지켜준다는 소리거든요. 이 보라색 선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보시니까 다 아실 텐데, 이제 일봉에서부터 보면 17,600 구간에서 저점을 이었던 연장선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가로, 꼬리는 이 부분을 빠져나올 순 있지만 이 지지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봉 종가에서는 다 지켰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내고 있고, 뭐 오늘 일봉이 마감이 되고 또 눌림목이 오고 또 빠져도 결국은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면, 그러면 저점 갱신 가능성을 조금 낮추고 이 부분을 밑에 오거나 근처에 올 때, 그때 이제 뭐 롱이나 현물 매집을 하면 뭐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뭐 바로 이런데 사면은 좀 불안하겠죠. 떨어질 때 아 이거 또 깨지는 거 아니야,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밑에서 이 부분에서 오면 19,000원이나 그 밑에 한 18,800이나 이럴 때 오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잡는 게. 사실 되게 크게 보면 별 가격 차이도 안 나는데 불안함에 떠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서 그래요. 주봉도 보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17,600부터 이어지는 선에서 저번주에 주봉 종가 마감을 해줬고, 이번주에도 종가가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마감을 해주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추세선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지선을 도축하면서 잡아주면은 쭉 오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와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쭉쭉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오를 수 있으니까 뭐 46%, 49%, 뭐 52%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오를 수 있으니까 41%대 비트코인 지분율에서의 비트코인 영향력보다는 46%, 49%, 52%가 갔을 때 비트코인 영향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줬다라는 거는 알트들의 약진보다는 비트코인의 약진이 훨씬 더 세다는 거거든요, 시총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종의 강달러 현상처럼 달러로 쭉 집중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집중되는 그런 장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실 오늘의 메인은 이거예요. 영국에서의 영란은행이 BOE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얘네가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원래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한다 그랬는데, 양적 긴축을 연기하고 국채를 긴급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사들였던 국채를 처분하려던 일정이 10월 말로 한 달 연기한답니다. 왜?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국채가 너무 지금 문제라서 지금 채권 매입량을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양적 긴축을 하지 않고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잉글랜드가 못 버틴 거예요. 못 버텨서 이 부분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같이 QT라 그래가지고 양적 긴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QT를 하지 않고 약간 미루겠다, 10월 말로 한 달 정도 미루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매입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예전에 이 국채 매입을 긴급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연준이 무제한 달러를 푼다, 그래서 3월 24일이죠 2020년. 그때 이제 회사채랑 개인 대출까지 정말 전방위로 돈을 살포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서 국채와 MBS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한도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돈을 그냥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풀겠다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3월 24일 이 이슈 이후에 가격은 어떻게 됐죠?
계속 오르면서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었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갔고, 이게 이제 결국 돈풀기가 이렇게 작용을 했는데, 그때랑 뭔가 방향성이 뭔가 신기하게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이 너무나 떨어졌고, 그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채를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다시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닮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서에이즈가 옛날부터 말하던 게 있어요. 얘는 비트맥스 창업자인데, 옛날 이제 비트코인이 4만 달러일 땐가요? 그때부터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갈 거다라고 막 했던 그런 사람인데, 2만 달러나 혹은 그 밑으로 쭉 살짝 휩소 형태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사람인데, 블로그에 글을 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게 뭐냐면 YCC를 할 거다, 다시 경제 모멘텀 회복을 위해서 장기 채권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거. 영국이 그래서 지금 다시 시행을 했죠.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 번질 건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게 치료제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결국 이 안전자산의 형태로 다시 주목을 받는 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금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치료제를 금이 역할을 했는데, 금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가격이 원자재랑 똑같이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은 지금은 달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으로 번지게 되면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비트코인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다음에는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토시가 발명한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YCC는 이제 거의 다가왔고, 그리고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한 달밖에 안 한다라고 지금 일단은 영국이 선언을 했지만,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 그 무제한 매입하는 게 한 달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매입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위기가 바뀔 거라 그랬잖아요. 경기 침체가 이게 대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부양 정책이 나오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 거기에 정말로 예전에 우리가 현물 ETF를 바라던 현물 ETF가 됐을 때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어떤 정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YCC를 영국에서 실시를 했고 점점 다른 중앙은행으로 번지고 미국까지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시장의 내러티브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리 실버트가 오랜만에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곧 안전자산이 될 거다. 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명이 또 얘기했어요. 드러켄밀러가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암호화폐가 르네상스를 가질 수 있다. 결국은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옛날에 설계하기를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앙은행 횡포에 대항하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잃었을 때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설계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금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전에 그려놨던 차트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원자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원자재.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전자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금은 예전부터 취급됐던 안전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되지 않고 있고, 유가와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걸로 봐서는 금은 원자재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뭐 금속이나 뭐 귀금속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상품 시장에서의 금은 사실 원자재 재료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금이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등 이후에 저항을 받고 또 떨어지면은 이제 금은 이후에 저점을 찍고 장기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동안의 안전자산, 달러에서도 만약에 빠져나온다면 이 안전자산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오르나봐요. 자, 그러면서 또 고래들이 지금 요즘 바이낸스가 수수료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USD를 활용을 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BTC, 비트코인의 현물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확실히 거래량을 봐도 달라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빔 때고 이때가 이제 부처빔 때죠. 부처빔 때. 근데 지금은
이 시절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들이 뿜뿜뿜뿜뿜뿜 하는데 가격은 박스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누군가가 혹은 그들이 이 가격을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거. 제가 거래량 설명드리면서 얘기했을 때 이게 그냥 파는 사람만 있다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뜨지 않는 거죠. 왜? 결국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어줘야 거래가 체결이 되고 그것이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낸스는 특히 코인베이스나 다른 곳보다 거래량이 월등히 높은데 지금 거래량 형태가 요 근래 들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빔 때는 이렇게 수렴, 부처빔 때도 이렇게 수렴 이런 형태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래량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가격의 횡보가 좀 더 되면 이후에는 이 매집을 활용해서 가격을 들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가격을 지켜주는지 말씀드렸던 추세선을 계속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애틀랜타 연준 총재도 11월 기준금리는 75bp, 12월 50bp 인상이 기준치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예상치 부합이다라고 되는 거죠. 물론 금리는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은 늘고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은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측치를 발생을 하고 선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항상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투자시장이 가장 빠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예상치 부합이 됐을 때 이제는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전에 예상치 부합일 때 75bp를 올리고도 증시가 상승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준 총재가 이제 연준 대중의 신뢰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 연준은 깊은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강달러를 지지하는, 미국은 강력하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나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디지털 유로 프로토타입 개발에 아마존이 참여를 하고 있다. 아마존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스웨덴도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함께 CBDC 국제 송금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 유로 프로토타입 개발 끝났고 계속해서 CBDC는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왜 하필 이런 화폐가 불안할 때 강달러 역대급이 나오는 그 순간에 왜 CBDC를 하고 바이든은 그런 말을 하며 파월은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까요? 이 부분은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준비가. 내년 정도 되면 정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세상의 변화는 여러분들 코로나가 딱 되고 갑자기 이전에 재택근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이고 되겠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2년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냥 재택근무하면 당연한 거고 일상이 돼버렸죠. 항상 준비는 수면 아래에서 하고 준비가 되면 수면 위에서 아무도 못 따라오게 팍팍팍팍 해버려요. 왜?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한 번 해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까라면 까는 거지, 나라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까라면 까는 존재가 어디예요? 미국인데 미국이 까라고 했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바이든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도 달러의 계속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CBDC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리플을 죽이겠나요? 안 죽여요. 못 죽이죠. 자, EU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내년 디지털 유로 법안 도입을 계획한다 이 얘기 했죠. 근데 리플이 디지털 유로하고 파트너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지원을 하는 관계로. 얘네 버릴 수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만 찬밥 신세지 왜 해외 가면 그냥 난립니다. 갈링하우스가 그랬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송에서 지고 미국에서 이상한 찬밥 대우를 계속 받으면 나 미국 떠날 거라고. 리플 미국 떠날 거다. 근데 CBDC는 옛날부터 뭐죠? 중국하고 계속 발달을 했는데 미국은 중국과 적대 관계잖아요. 그래서 경쟁 관계인데 얘네들은 지금 계속 CBDC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규제를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검토 이 단계란 말이야. 아직 착수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투트랙으로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은 예전부터 이 CBDC와 국제송금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정말 오래된 기업이고요. 얘네들 기술력이 엄청난데 자국 기업이기도 하고
그냥 얘네 채택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미국은.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중국 투자자는 위안화 평가 전환을 피해서 비트코인은 피신한다. 항상 뭐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해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랜만에 비트코인, 다우존스, 나스닥, S&P가 모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눌림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선 부분에서 조금씩 깨는 움직임과 그 부분을 다시 지키려고 올리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박스권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전에 2018년, 2019년까지의 박스권은 정말 시장이 조용한 상태에서 박스권이었다면 지금은 시장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낸스는 오히려 제로 수수료 정책으로 느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이 상태에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를 터는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그냥 하단부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18,800이나 뭐 19,000이나 이런 데 왔을 때 그때 천천히 비트코인을 위주로 매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플도 좀 눌리면 그때 진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CBDC의 꽃은 리플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도 좀 더 떨어지면 진입을 하면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